연을 쫓는 아이. 나는 1975년에 어느 춥고 흐린 겨울날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때 나는 12살이었다. 나는 그날 무너져가는 담장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얼어붙은 시내 가까이의 골목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미르의 집은 카불 북쪽의 신층 부유층 지역인 와지르 아크바르 칸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죠. 입구에는 넝쿨 장미가 심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으며 욕실에는 모자이크 타일이, 벽에는 테피스트리가, 그리고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위층에 있는 아버지 바바의 서재에서는 바바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정치, 축구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미르의 아버지 바바는 카페 수출 회사와 약국 2개, 그리고 레스토랑 하나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 소피아 아크라미는 왕족의 후손으로 대학에서 페르시아 고전 문학을 가르쳤으며 카불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미르의 어머니는 아미르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아미르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미르는 주인집 외동아들이었고 1살 터울인 하산은 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산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엄마가 유랑극단을 따라 도망가 버려 아미르와 하산은 유모의 젖을 함께 먹으며 커온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하산은 아미르가 시킨 것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이웃집 개를 새총으로 맞추고 거울 비추는 장난 등이 아미르가 시킨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고자질한 적도 없습니다. 하산의 아버지 알리는 하자라인으로 5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자 바바의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바바와 친구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알리는 어린 적에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얼굴 아래 근육이 마비되면서 웃지도 못하고 늘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의 어머니 사나우 바르는 하산보다 19살이나 어렸고 아름다웠지만 행실이 부도덕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나우 바르는 반짝이는 녹색 눈과 작은 요괴 같은 얼굴로 수많은 남자들을 죄악으로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자라이는 시아파이고 파신투니는 수니파입니다. 과거 하자라이는 파시투닌에 대항해 싸웠지만 파시투닌은 입에 담기 어려운 잔혹한 폭력으로 하자라인들을 억압했습니다. 하자라인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집을 불살랐으며 그들의 여자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바바는 외동아들 아미르를 늘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아미르가 12살 때 처음으로 소설을 써서 바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바바의 반응은 그저 그래 아주 잘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담배 연기 너머로 쳐다보았을 뿐 읽어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바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인 라힘 칸이 아미르잔 내가 한번 볼까? 몹시 읽어보고 싶구나 하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바는 아미르에게 한 번도 친근함의 표시인 짠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12살의 어느 날 아미르가 하산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 하산의 등을 맞췄습니다. 아셰프와 그의 2 친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셰프는 조종사인 아버지를 둔 사고뭉치로 손가락 관절에 끼우는 격투용 장갑을 끼고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셰프는 히틀러는 위대한 지도자다. 아프가니스탄은 파신투닌들의 땅이다. 하자라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라인과 어울리는 아미르와 바바는 아프가니스탄의 수치라고 하며 쇠장갑을 끼고 아미르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산이 새총을 겨누며 아셰프를 위협했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애꾸눈을 만들겠다고 진짜 새총을 쏠 것 같자 아셰프는 물러났습니다. 바바는 매년 핫산의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주었는데 1974년의 생일날에는 뉴델리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데려와 핫산의 얹청이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붕대를 풀었을 때 핫산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카불에서는 매년 연싸움 대회가 열렸습니다. 카불에 사는 소년들에게는 그 대회야말로 추운 계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연싸움 대회는 전쟁에 나가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전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했죠. 돈을 모았다가 시장에 가서 연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하면서도 연이 쉽게 중심을 잡도록 얇은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줄에는 유리가루를 잘 묻혀야 했죠. 핫산과 아미르가 만드는 연은 늘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바가 카불에서 연을 가장 잘 만드는 가게에 가서 연을 사주었습니다. 바바는 아미르와 핫산에게 똑같이 연 3개씩을 사주었습니다. 아미르는 자기만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대회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연이 하나만 남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연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레를 들고 줄을 풀어주는 조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미르에게는 핫산이 그 조수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연싸움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연을 날려 상대방의 줄을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연싸움의 진짜 재미는 연이 끊어질 때 시작됩니다. 날아가는 연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이며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떨어지는 연을 잡으러 달려갑니다. 연을 잡는 아이들 중 최고는 핫산이었습니다. 핫산은 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이 떨어질 곳을 미리 알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대회날 40개쯤 되는 연이 떴습니다. 핫산의 손은 벌써 줄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곧 줄 끊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아미르의 연과 이미 다른 연을 11개나 끄는 파란색 연 둘만 남았습니다. 한 줄기의 바람이 불면서 아미르의 연이 올라갔고 위치가 유리해졌습니다. 아미르의 연이 파란색 연의 줄을 끊었습니다. 그걸로 승부가 났습니다. 집 옥상에서 보고 있던 바바가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바바를 보며 아미르는 12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떨어진 파란 연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핫산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핫산이 미소를 지으며 연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집에 도착한 지 한참이 지났어도 핫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핫산을 찾으러 나선 아미르가 발견한 것은 시장길 끝에 있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아셰프 일당이 핫산을 막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핫산의 손에는 파란색 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미르는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아셰프는 핫산에게 연을 달라고 했습니다. 핫산은 그 연은 아미르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아셰프 일당은 핫산을 골목에 가두어 놓은 채 공격했습니다. 핫산이 돌을 집어들어 던졌습니다. 그 돌은 아셰프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화가 난 아셰프는 핫산의 양팔을 잡게 한 뒤 장화 뒤축으로 핫산의 목덜미를 밟았습니다. 그리곤 핫산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 순간 아미르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후 아미르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죽여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아셰프는 핫산의 뒤로 갔습니다. 자신의 바지를 벗었습니다. 핫산의 벗겨진 엉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핫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체념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있는 표정. 그것은 바로 양이 짖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미르는 차마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먹을 깨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 팔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손마디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주먹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나올 때 아시프가 내는 빠르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아미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핫산이 아미르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골목으로 돌아가 핫산의 편을 들어주고 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결과를 감수하거나 혹은 같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미르는 혼자 달아났습니다. 아미르는 아시프가 두려웠고 그가 할 짓이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다치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미르는 달아나면서 생각했습니다. 핫산은 내가 바바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야. 죽여야 하는 양인지도 모르지. 핫산은 그냥 하자라 놈일 뿐이야. 15분쯤이 지나자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아미르는 아시프들이 달려나가는 모습을 가게 뒤에 웅크리고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10분을 더 기다리다가 핫산이 있던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핫산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핫산은 푸른 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핫산이 겨우 몸을 가누더니 그 푸른 연을 아미르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디 있었니? 한참 찾아다녔잖아. 핫산은 소매로 콧물과 눈물을 훔쳤습니다. 둘은 그렇게 희미해져가는 빛 속에 아무런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핫산의 얼굴을 가려주는 어둠이 고마웠고 아미르 자신의 얼굴을 가려주는 어둠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핫산의 눈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핫산이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걱정하시겠어요. 아미르가 파란 연을 가지고 바바의 서재로 들어가자 아버지의 입술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아미르는 연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바바는 아미르를 안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미르는 자기가 한 짓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핫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시중을 들어주던 핫산은 준비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미르도 방을 나가지 않고 책을 읽고 글만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핫산은 둘 사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미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핫산은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아미르 도련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같이 놀지 않지요? 핫산, 너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냥 가죠. 아미르는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얼 바라는지 알려주지.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옆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핫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핫산은 아미르 주변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아미르가 어느 날 바바에게 새 하인을 드리면 좋겠다고 하자 바바는 너는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구나. 핫산은 아무데도 가지 않아. 그 아이는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 거다. 이게 그 아이의 집이고 우리가 그 아이의 가족이다. 다시는 그따위 말 하지 말거라. 하는 말만 듣고 맙니다. 아미르는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잊으려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자꾸 그 골목으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초여름 석류나무가 있는 언덕에 핫산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석류를 따서 위로 던졌다가 받으며 핫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로 널 치면 어쩔 거니? 핫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미르는 석류를 핫산에게 던졌습니다. 핫산은 놀라움과 고통에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미르가 핫산에게 외쳤습니다. 너도 던져! 핫산은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너도 던지란 말이야. 이 벌을 빌어먹을 새끼야. 너도 똑같이 하란 말이야. 아미르는 다시 석류를 핫산에게 던졌습니다. 아미르는 핫산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사이가 예전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아미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미르가 숨을 헐떡이며 그만두었을 때 하산은 총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미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이 빠지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하산이 석류를 하나 집어 들고는 아미르의 이마에 대고 웃겠습니다. 이젠 만족하나요? 기분이 좋아졌나요? 하산이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르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하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눈물이 바닥 날 때쯤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서 내려온 것입니다. 1976년 여름 아미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13살 생일 파티는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바바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미르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알리와 하산이 장을 보러 밖으로 나가자 아미르는 생일 선물로 받은 시계와 돈 봉투를 하산의 매트리스 밑에 감추고 나왔습니다. 바바가 집에 오자 아미르는 바바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시계와 돈이 없어졌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바바는 집안을 뒤졌고 알리와 하산이 사는 방으로 가서 시계와 돈을 발견했습니다. 바바가 하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훔쳤느냐? 내가 아미르의 시계를 훔쳤냐 말이야. 하산이 가늘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미르는 뺨을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산이 아미르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하면 바바는 그의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산이 부인하면 바바는 아미르를 추궁할 것을 하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바는 결코 아미르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산은 아미르가 골목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미르가 거기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미르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산은 다시 한번 어쩌면 마지막으로 아미르를 구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미르는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고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미르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바는 그들을 내보낼 것이고 그러면 아미르를 괴롭혔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한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아미르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바의 말은 아미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너를 용서하마. 평소 아미르에게 도둑질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이자 모든 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했던 바바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미르는 자신한테는 엄격한 아버지가 왜 하인에게는 관대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리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바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리, 내가 조이를 용서한다 하지 않는가? 못 들었나?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인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알리의 눈길은 정확히 아미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누구로부터 하산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때 아미르는 하산이 알리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산은 알리에게 아셰프에게 당한 것 그리고 아미르에 대한 것까지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미르는 누군가가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안다는 것이 오히려 기뻤습니다. 시치미를 떼는데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바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알리, 내가 못해준 것이 뭔가? 알리, 자네는 나한테 둘도 없는 형제일세.
자네도 그걸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러지 말게. 주인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알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아미르는 자신이 안겨준 고통의 깊이와 슬픔의 어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의 마비된 얼굴조차도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바는 이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이유는 이야기해주게. 알리는 하산이 훔쳤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바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미르는 하산이 알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바바에게 아미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바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울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는데 제발 부탁이네. 바바가 울면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리는 이미 문 쪽으로 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미르는 이날의 광경을 오래도록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이후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만 방심해도 고발당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81년 바바와 아미르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로 하고 돈을 주고 미립국을 도와주는 가이드와 함께 트럭을 탑니다. 한참을 가다 러시아군이 지키는 검문소에서 검문을 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람들을 둘러보다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멈춥니다. 러시아 군인이 젊은 여자와 잠시 시간을 보내야 일행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도 울고 여자의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바바가 일어섰습니다. 가이드에게 통역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 자에게 창피한지도 모르냐고 물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쟁이라고 하네요. 전쟁에는 창피고 뭐고 없다고 합니다. 들렸다고 하시오. 전쟁은 품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울 때보다 더 필요한 법이라고. 아미르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영웅이어야 직성이 풀리나요? 한 번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그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본성이 모두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군인은 총알을 박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던지고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바는 총알을 몇천 번 맞더라도 이런 상스러운 짓이 일어나게 놔둘 수는 없다고 전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아미르는 6년 전 골목에서 아셰프가 핫산의 엉덩이 뒤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숨어서 연만 생각하며 보고만 있던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자신이 정말 바바의 아들인지 궁금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바바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바바, 제발 앉으세요. 저 사람이 정말 쏘려고 해요. 바바가 아미르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이냐? 바바는 저자에게 나를 한 방에 쏴서 죽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해주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자식을 찢어 죽이겠다고 하시오. 이 후레자식 같으니. 러시아 군인은 통역의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총의 안전장치를 풀더니 바바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아미르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아미르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소리와 화학 연기가 난 곳은 다른 러시아 장교의 총이었습니다. 그의 총구는 위로 향하고 있었고 머리가 희끗한 그 러시아 장교는 서툰 페르시아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싸우라고 저들을 보냈는데 저자들은 아직 어린애들 뿐이라 이곳에 오면 마약에 빠진답니다. 그 장교는 손을 흔들며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곳을 무사히 탈출한 일행들은 잘랄라바드에서 다른 가이드와 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래 가기로 했던 차가 엔진이 고장나서 부품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갔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미르와 바바는 유조 트럭의 기름통에 들어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습니다. 기름통 안은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무엇보다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바바가 아미르, 무언가 좋은 일을 생각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미르는 하산과 함께 놀며 거닐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기름통에서 나오자 파란 하늘과 눈부신 태양이 보였습니다. 달콤한 산소가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몇 마디 외침이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더니 가이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이드가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들더니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쏘았습니다. 아미르는 그 총소리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아미르와 바바는 파키스탄을 거쳐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미르는 대학을 다녔고 바바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바의 손톱 밑에는 기름이 묻어 새까맸고 옷은 흙과 땀과 휘발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바바는 영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고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표를 내면 신분을 확인해야 했으나 바바는 가게 점원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자 2년 단골을 도둑으로 본다며 흥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막대기에 칼로 눈금을 그으면 한 달에 한 번 돈을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질문도 필요 없고 신분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미르는 가게 주인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바바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바는 잘랄라바드의 사탕수수밭과 파그만의 정원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을 그리워했고 사람들이 붐비는 쇼루 시장의 통로를 거닐며 같은 조상을 두고 역사가 서로 얽혀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미르에게 미국은 기억을 묻을 곳이지만 바바에게는 기억을 애도할 곳이었습니다. 아미르가 미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어도 미국의 광활함은 늘 아미르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속도로 너머 또 고속도로가 있었고 도시 너머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미르가 21살이 되던 1984년 여름, 바바는 낡은 버스를 샀습니다. 쇠는 녹슬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의자는 스프링이 보일 정도로 너덜너덜했습니다. 바바와 아미르는 이 버스를 고쳐서 인근의 게러지 세일을 하는 곳을 흩었습니다. 바바가 운전했고 아미르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바바와 아미르는 낡은 재봉틀이나 바비 인형, 기타, 진공 청소기 등을 사서 다른 곳에 가서 이윤을 조금 남기고 되팔았습니다. 사노시의 벼룩시장은 아프간 사람들이 통째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바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카불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바바가 인사시킨 사람 중에 이크발 타헤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미르의 관심은 타헤리 장군의 뒤에 있던 아름다운 아가씨로 향했습니다. 아미르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장군의 딸 소라야였습니다. 아미르는 쳐다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를 생각하자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일요일이 되기를 기다리다 소라야가 나오는 벼룩시장을 다녔습니다. 장군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눈길은 늘 소라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어느 더운 여름날 소라야와 처음으로 말을 섞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소라야는 폭풍의 언덕을 읽고 있었습니다. 파시툰족 남자들은 명예와 나무스, 자존심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 의사를 타진해야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만남은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아미르와 소라야의 만남은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해 여름 바바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증상은 금방 없어졌으나 기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바바는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진행이 오래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바바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암은 바바의 일상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샀고 일요일에는 그것을 되팔러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바의 살은 빠졌고 홀쭉해졌습니다. 설날이 지난 어느 날 바바가 쓰러졌습니다. 암세포가 전이되어 바바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미르가 바바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타헤리 장군에게 가서 딸을 달라고 해주세요. 바로 다음날 바바가 타헤리 장군에게 가서 청혼을 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바는 아미르의 결혼식 비용으로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썼습니다. 큰 연회장을 빌렸고 좋은 예물을 준비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결혼한 후 소라야는 바바가 죽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바는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미르는 산옷에 주립대에 들어가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오후에는 가구 창고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1988년 여름 첫 소설이 완성되자 10개 정도의 에이전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이 출간되었죠. 이제 아미르는 아프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5여 년이 흐른 어느 날 파키스탄에 있는 라힘 칸 아저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바바의 절친 라힘 칸 아저씨는 마지막에 오너라,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라힘 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아미르는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페샤와르의 번잡한 모퉁이에 있는 좁은 빌딩에 피골이 상접한 라힘 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 지도를 하나 사서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도시 안내소에 전화했지. 그렇게 찾아냈어. 라힘 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도 있지. 죽기 전에 나를 위해 내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단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핫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구나. 라힘 칸은 바바와 아미르가 떠난 후 바바의 집을 혼자서 지키고 있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하자라라트에 사는 핫산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가불에서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라힘 칸은 관절염이 있어서 그 집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핫산은 라힘 칸이 턱까지밖에 닿지 않을 정도로 키가 더 컸습니다. 피부는 더 까매져 있었고요. 핫산은 단촐한 가구가 있는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2년 전에 지뢰를 밟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라힘 칸은 이들 부부에게 카불로 돌아가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핫산은 이제 여기가 고향이라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핫산에게 아미르와 바바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핫산은 밤새 울었습니다. 날이 밝자 핫산은 함께 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핫산은 카불 집에 도착해서는 자기가 태어난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힘 칸이 위층의 객실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도련님이 돌아와서
내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라며 고사했습니다. 핫산 부부는 요리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꽃들을 가꾸고 덩굴 장미를 심었습니다. 벽에는 칠도 새로 하고 몇 년째 쓰지 않은 방들과 욕실들을 청소했습니다. 무너진 담도 벽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고 병든 노인이 핫산을 찾았습니다. 핫산이 젖먹일 때 핫산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 사나우바르였습니다. 핫산은 어머니 사나우바르를 받아들였습니다. 핫산의 아들을 받아낸 것도 사나우바르였습니다. 아이는 설탕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격도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사나우바르는 손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죽은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핫산은 어머니를 잃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핫산의 아들 소랍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라임칸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던 아미르는 그해 겨울과 다음 해 여름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라임칸은 아미르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핫산과 핫산의 다리에 기대고 서 있는 소랍의 사진이었습니다. 핫산이 아미르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아들 소랍이 선하고 자유롭게 컸으면 한다는 것과 아미르가 언젠가 돌아와 어릴 때 놀던 것을 다시 둘러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핫산 부부에 대한 그 후의 이야기는 끔찍했습니다. 라임칸이 치료를 위해 카불을 떠난 직후 탈레반들이 하자라인이 큰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바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라임칸에게 나가라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핫산이 이에 항의하자 핫산을 거리로 끌고 나가 총으로 쏴 죽였다고 했습니다. 핫산의 아내 파르자나가 비명을 지르며 이들에게 덤비자 파르자나도 쏴 죽였다고 합니다. 부모를 잃은 소랍은 카르테세의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아미르, 너를 여기까지 오라고 한 것은 내가 카불로 가서 소랍을 이곳으로 데려다 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려고 그런 것이다. 아미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임칸, 저는 카불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저여야 하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 그 일을 시키면 되지 않나요? 돈이 문제라면 제가 낼게요. 라임칸이 소리쳤습니다. 아미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다. 나를 모욕하지 마라. 나에게는 그게 돈 문제인 적이 없었어. 왜 너여야 하냐고? 그게 왜 너여야 하는지는 너나 나나 잘 알고 있지 않니? 아미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라임칸의 이야기는 아미르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산이 알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바바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미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빌어먹을 당신들은 다 그래. 개자식들아,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숨길 수 있었죠? 어떻게 하산에게 숨길 수 있었냐고요. 아미르, 그건 치욕스런 상황이었어. 명예와 이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였단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건 너도 알겠지? 아미르는 라임칸이 내미는 소리를 뿌리치며 문을 나섰습니다. 내가 38의 나이에 나의 모든 삶이 개같은 거짓말이란 걸 방금 알았는데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말이 또 있으신가요? 바바는 아미르가 어릴 때부터 도둑질이 제일 나쁜 짓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미르는 바바가 죽은 지 15년이나 지나서 바바가 최악의 도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훔친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미르에게서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 권리를 빼앗아 버렸고
하산에게서는 그의 신분을 빼앗아 버렸고 알리에게서는 명예를 빼앗았습니다. 아미르가 하산과 알리를 집에서 내쫓지 않았더라면 파바가 그들까지 데리고 미국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임칸이 아미르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미르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미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르에게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짓과 배반과 비밀의 순환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미르는 다시 라임칸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에 있는 동생의 아들이 살고 있는 카불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박을 한 가이드 와히드의 집에서 겪은 일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어려워진 삶과 아직 살아있는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와히드의 집 근처 언덕에서 해지는 먼 산을 보며 카불에서 지냈던 옛날을 떠올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할 때 와히드 부부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이들에게 줄 게 없어요. 와히드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굶주렸지만 야만인들이 아니오. 저분은 손님이오.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뭔가를 찾아보셔요. 내일 뭘로 아이들을 먹일지.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뭔가를 찾아보셔요. 내일 뭘로 아이들을 먹일지. 이제 아이들이 자신이 준 시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미르가 먹던 음식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미르는 그 집을 나오며 매트리스 밑에 구겨진 돈을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카불은 아미르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미르가 태어나고 살던 카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카불은 부서지고 망가진 건물과 거지들만 가득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늙은 노인을 보고 돈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대학에서 이슬람 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자신 아미르의 어머니와도 알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아미르의 어머니가 만삭일 때 보았는데 그녀는 너무 행복해서 두렵다고 했어요. 뭔가를 빼앗으려 할 때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서라고. 아미르는 어머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조그만 친절이 예기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바바는 항상 내 엄마는 대단한 여자였다고만 했었습니다. 소랍은 고아원에 있다가 탈레반의 지도자에게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미르는 탈레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탈레반과 함께 나온 아이는 하산을 빼닮았습니다. 탈레반 지도자가 썼던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 얼굴을 절대 잊지 않아. 네가 수염을 달았다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그는 아셰프였습니다. 아미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초현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셰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나는 나한테 맞는 일을 하고 있지. 문제는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야. 아이를 주면 돈을 줄게. 돈이 필요하면 호주에 있는데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돼. 내가 소련 놈들과 싸운 것은 돈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에 탈레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내 신발을 할지도 못했던 자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내게 명령을 했지. 부자들을 싸잡아 감옥에 넣고 동지들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거였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매일 밤 죄수들을 끌어내 두들겨 팼지. 어느 날은 나를 끄집어내서 때리기 시작했어. 신장 결석 때문에 며칠째 피오줌을 싸고 있었는데 그놈이 왼쪽 신장을 치면서 결석이 빠져버렸지.
그래서 나는 알라우 아크바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놈은 열을 받아 나를 더 세게 찼지. 그놈이 세게 찰수록 나는 더 웃었어. 몇 년 후 전투에서 그놈을 만나게 됐어. 그놈은 가슴에 유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참호했더군. 나는 얼굴을 결코 잊지 않아. 나는 그놈의 불알에 총알을 박아버렸지. 그때부터 나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었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미르, 네가 하자라인 아이를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이유가 궁금해. 네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니? 진짜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있지. 그렇다면 좋아, 데려가. 그런데 그 아이를 공짜로 데려갈 수는 없지. 우리 사이에 끝나지 않은 것을 끝내고 데려가. 아셰프가 경비병들을 불렀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방문을 잠그겠다. 이 친구와 내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무슨 소리가 들리든 들어오지 마라.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중 한 명만이 살아서 나갈 것이다. 그 사람이 저 친구라면 자유를 얻은 것이니 내 보내주어라. 알겠느냐? 경비들이 나가자 아셰프가 주머니에서 스테인리스 장갑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미르는 장갑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갑이었습니다. 아미르는 누구와 싸워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 일방적인 구타였습니다. 아미르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아셰프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아미르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얼굴뼈가 함몰되었습니다. 입술과 이빨도 부러졌고 목도 다쳤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미르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니 부서진 곳들이 더 아팠습니다. 아미르가 웃은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마음은 치유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미르는 누운 채 웃고 있었습니다. 아셰프는 아미르를 올라타고 쇠장갑을 낀 손으로 아미르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 그만하세요! 소랍이 새총을 겨누면서 아셰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소랍은 고무줄을 끝까지 당기고 있었습니다. 소랍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바스! 그만 좀 때리세요! 아셰프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하자라 놈아, 내려놓지 못해? 내려놔! 그렇지 않으면 이놈한테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소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그만 좀 때려요! 아셰프가 아미르의 목을 놓고 소랍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소랍이 고무줄을 놓자 손으로 왼쪽 눈을 감싸 안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랍이 아미르에게 말했습니다. 가요! 소랍이 아미르의 손을 잡아 일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미르는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아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랍에게 몸을 기대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미르는 차에 타자마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페샤와르 병원에 입원한 아미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비장이 파열되었고 갈비뼈가 7개나 부러졌으며 기흉이 생겼습니다. 몸이 찢어진 곳이 여러 곳인데 제일 심각한 것은 윗입술이었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서 성형외과 의사가 다시 꿰매야 했습니다. 턱이 부서져 철사로 묶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아미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니 라임칸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라임칸은 편지에서 그동안 아미르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라임칸은 하산과 알리가 집에서 나가던 때의 일을 하산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임칸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때의 아미르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미르에게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아이였고 다시 만난 지금도 여전하더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미르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아이였고 다시 만난 지금도 여전하더라고 적었습니다.
라임칸은 양심도 없고 선하지도 않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라임칸은 어린 시절 바바가 아미르에게 매우 엄격하게 대했고 그로 인해 아미르가 고통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바 역시 아미르와 하산 사이에서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졌으며 하산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미르에게도 그토록 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바는 아미르를 통해 죄를 짓고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특권을 상징하는 자기 자신을 보았고 그 때문에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바가 평생 불우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은 바바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요.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속죄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임칸은 아미르에게 바바를 이제 용서하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미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미르는 바바와 아미르 둘 다 죄를 지었지만 바바는 죄책감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잊으려고만 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미르는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습니다. 소랍은 탈리반에게 잡혀 있었을 때 당했던 일로 자신이 이미 더럽혀진 몸이라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소랍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분들이 여기 없는 것이 더 기쁘기도 해요. 그분들이 더럽혀진 나를 보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저는 너무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미르는 그런 소랍에게 너는 더럽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아. 다시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겠어. 약속하마 라고 합니다. 소랍은 아미르의 품 안에서 조금씩 긴장을 풀며 흐느낍니다. 아미르는 소랍을 입양시켜 미국으로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미국 대사관 담당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총살당한 아이의 부모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소랍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고아원에 소랍을 맡기고 미국 이민국에 입양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미르가 소랍에게 이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소랍은 아이들을 위한 집이라고요? 고아원 말인가요? 안 돼요. 제발 그건 안 돼요. 소랍, 정말로 당분간만이다. 약속할게. 아저씨는 저를 그런 곳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소랍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안 돼요. 무서워요. 그들이 저를 다치게 할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미르는 울부짖는 소랍을 안고 소랍의 호흡이 느려지고 몸이 늘어질 때까지 보듬어줬습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소랍이 잠이 들자 그를 침대로 데려가서 눕혔습니다. 미국에서 소라야의 전화가 왔습니다. 소랍을 데리고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고 삼촌이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민국에 있는 삼촌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소랍이 인도적인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미르는 이 기쁜 소식을 소랍에게 전해주려고 문을 열다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소랍이 욕조에 들어가 손목을 그었던 것입니다. 소랍은 인공호흡을 2번이나 해야 했고 수혈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한때 위태로웠지만 심장이 어리고 튼튼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15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던 아미르가 알라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 비품 창고에서 흰 시트를 끄집어내고
서쪽이 어디인지 물은 다음 시트를 바닥에 깔고 이마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소랍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소랍은 제가 원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요. 라임칸과 정원에서 놀고 싶어요. 다시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아미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너에게 돌려줄 수 없다. 그러나 너를 데리고 미국으로 갈 수는 있어. 미국에 가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비자가 나올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내 방에 왔었다. 나는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지만 하지만 너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구나. 소랍은 돌아 누우며 너무 피곤해요 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미르와 소랍은 일주일 후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소랍을 혼란의 세계에서 불확실한 세계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2001년 8월이었습니다. 아미르의 집에 온 소랍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밝던 얼굴도 생기가 돌던 눈동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랍은 소랍의 세계에서 나오려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랍의 침묵은 어두운 곳에 꽁꽁 숨어 몸을 오그리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소랍은 우리와 함께 산다기보다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랍은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잤습니다. 소랍은 자기의 방에 있는 물건에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책도 보지 않았고 조각 그림 맞추기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방에는 소랍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아프간 사람들도 말을 하지 않는 소랍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하거나 묻거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랍은 흐릿한 벽지처럼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이듬해 3월 아프가니스탄의 새해 축제 때 아미르는 연 날리기를 했습니다. 연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르는 그날 이후 26년 동안 연을 날린 적이 없었지만 어느덧 옛날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마음은 다시 12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랍에게 연을 내밀었습니다. 소랍이 머뭇머뭇하더니 연줄을 잡았습니다. 아미르와 소랍이 나란히 서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다른 연이 접근해 왔습니다. 소랍, 저 연에게 쓴맛을 보여줄까? 소랍의 눈에서 멍한 표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붉어지고 눈도 기민해졌습니다. 소랍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랍, 잘 보렴. 내 아버지가 잘 쓰던 기술을 보여줄게. 치고 빠지는 기술이다. 소랍의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소랍의 손에 들려있던 얼레가 빨리 돌았습니다. 옆에 연이 공격하려고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소랍, 지금이야! 줄을 느슨하게 해서 공격을 피한 후 우리 연을 위로 올린 다음 줄을 힘차게 당겨. 그렇게 연을 공격했습니다. 상대방 연줄이 끊겨 나갔습니다. 소랍의 한쪽 입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 연을 잡아다 줄까? 소랍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아미르는 돌아서서 달려나갔습니다. 함성을 지르는 아이들과 함께 달려나갔습니다.